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아주 오래 증오해 본 적이 있나요?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해서 그 사람과 비슷한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인생을 통틀어 딱 한 명 있죠. 인생이 10년이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다신 그 인간과 마주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제 가족을 박살낸 박중필이라는 사채업자였기에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 인간 앞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죠.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가정을 지켜야겠습니다. 제 말에 박중필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껄껄 웃더군요.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로 되물었죠. 눈빛만 보면 내 배에 칼이라도 쑤셔 넣으러 온 것 같은데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그쪽밖에 안 떠올라서 저도 찾아온 거니까 도와달라고요. 가정을 지키겠다. 참, 이 세상이라는 거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지루해서 죽겠다가도 가끔 이런 재미가 있어. 근데 말이다. 내가 왜 널 도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도망친 개새끼를 주인을 문 개새끼가 꼬리 말고 돌아왔다고 주인이 목줄 들고 환영할 줄 알았니? 누가 키워달라고 했어요? 애초에 그 개새끼는 주인이 있는데 훔친 건 당신이지. 훔쳐? 그래, 맞지, 훔쳤지. 근데 주인이 안 찾으러 왔잖아. 그냥 뒀으면 굶어 죽었을 강아지 새끼를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지. 그러니 은혜도 모르는 개새끼가 바로 너고?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나 한 번은 돕겠다고. 기억 안 나요? 그래, 기억하지. 근데 난 돈이나 좀 융통해달라는 부탁일 줄 알았지. 전직 사채업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네. 그래, 좋다. 약속은 약속이니 말해봐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숙이지 않던 놈이 왜 나한테 고개를 숙였는진 알고 싶어졌으니까. 당시 제 나이가 42이었고 7살, 9살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여느 사업가처럼 큰 돈을 벌진 못해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정도로 적게 벌지도 않았습니다.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해도 살고 있던 아파트도 제 소유였고요. 또 아내는 다정하고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었기에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서 가장 먼저 그 남자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유부녀인지 몰라서 그랬던 걸까? 나한테 싹싹 빌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잡스러운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과 마주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게 아저씨가 아내 단속 잘하지 그랬어요. 사랑에 굶주려서 나한테 매달리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오는 여자 막는 남자가 세상에 있긴 하나? 난 그냥 받아준 거라고. 뭐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 사람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단속? 지금 남의 가정 깨트리려고 하는 건 당신입니다. 촌스럽긴. 그 여자가 애가 둘이든 12이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고요. 애초에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한 사람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 여자가 지겨워질 때까지 그냥 만날 겁니다. 그게 내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혜영이한테 따지려면 따지라 이 말이고요. 다신 안 만난다 잘못했다 빌어도 모자를 파네 뭐요? 됐고 전 그쪽 안 만난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부부 사이에 일에 끼어들기도 싫고 혜영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책임지라는 건 더 싫거든. 어차피 그쪽도 이혼하기 싫어서 혜영이한테 따지지 않고 나한테 온 거 맞죠? 애초에 이혼하려고 했으면 이런 구질구질한 방법은 안 썼겠지. 그러니 나한테 빌라고 하기 전에 그쪽이나 입 다물고 바람이 지나가길 비세요.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왜 책임을 져요? 그렇게 살면 누굴 만날 수가 있어? 인생은 한 번뿐인데 즐기고 원하면 만나는 거지. 그게 어려우면 내가 질리길 바라던가. 참고로 혜영이한테 나 만났다는 말 꺼내면 아마 바로 이혼 서류 들고 갈 겁니다. 각오는 하고 뱉으라고. 그 인간은 껄렁거리는 말투에 양아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보다 약간 어린 느낌이 나긴 했지만 나이가 짐작되지 않았고요. 도저히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설득은 포기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인간의 말은 진짜인 듯 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바로 헤어지자고 할 거라는 그 말이요. 실제로 아내에게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죠. 마치 오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흥미가 떨어진 아이처럼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더는 주지 않았고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 장모님 댁에서 있겠다, 오락가락하는 거짓말도 성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제 마음이 찢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내가 워낙 잘하기도 했고 제 아이들만은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증오하던 박중필, 그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거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사람이 묻더군요. 죽여달라 그 말이니? 아님 사지를 못쓰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야? 둘 다? 아님 하나만? 당신 머릿속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 아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좋은 사람이라. 2번 좋았다간 어디서 몸이라도 팔고 있겠네. 닥쳐요.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내가 찾아가서 설득이라도 대신 해주란 말이야? 좋게 말로 다 일러서 될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어. 때론 폭력이 답이 되는 순간도 있고. 너도 잘 알 텐데. 너도 그 남자 만나보고 도저히 각이 안 나와서 날 찾은 거 아니니? 저는 그 인간의 말에 이를 부득 달며 되물었죠. 우리 아빠한테 한 것처럼 말입니까? 그래. 네 아빠처럼 죽도록 패주고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줄까?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 박중필이가 내 이름 걸고 그렇게 해준다고.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약점, 그걸 찾고 싶은 거지. 말투나 행동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뻔뻔하게 나온 걸 보면 한두 번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그런 증거를 구해줘요. 제 아내는 속고 있는 거고 그런 아내를 되돌릴 수 있을 그런 증거요. 심부름센터처럼 뒷조사나 해달라. 정말 그게 다냐? 네. 폭력적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거면 됩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해주지. 진행 상황 궁금하면 언제든 와라. 여긴 네 집이기도 하지 않니? 네 방도 그대로 있으니 마누라랑 마주하기 못하면 여기서 머물러도 상관없고. 싫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 집 아니거든요. 죽어도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 집은 제게 무척 익숙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으니 당연했죠. 사실 박중필은 생판 모르는 남의 아이인 저를 14년이나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볼모로 데리고 있었던 거였죠.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였다고 하지만 충격적인 2가지 사건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피웠던 사채업자들과 울면서 절 끌어안고 있던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방에 목을 매달고 죽은 어머니와 박중필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버지의 모습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렇게 박중필은 아버지에게 남은 빚을 갚으라며 저를 끌고 갔던 거고요. 한 가정을 박살낸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적어도 상상 속에서는 그 인간을 몇 번이고 죽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린 저를 보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지 제게도 아버지 그 비슷한 게 되려고 노력도 했고요. 물론 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젠가 빚을 다 갚고 저를 찾으러 올 아버지를 내내 기다렸습니다. 어린 저를 위해 다달이 돈을 벌어 갚아가던 아버지를 말이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집을 떠나기 직전에 아저씨가 제게 딱 한 번은 도움은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고요. 당연히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어서도 그 인간과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단언했죠. 그럼에도 가장 힘든 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찾아간 것을 보면 저와 박중필의 사이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이었지만 유일하게 기댈 어른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조사를 맡기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은 아저씨 옆에 늘 붙어있던 호석이란 이름의 부하였죠. 오랜만이네. 질질 짜던 꼬맹이였는데 이젠 제법 어른 티가 나. 호석이 아저씨는 많이 늙었네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 부하로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네요. 박중필 씨의 달이 그렇게 된 뒤에 사채업 그만둔 지도 꽤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 말에 그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중필 씨? 아가, 형님 이야기 내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면 아가리 찢어버린다고 했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조폭놀이 하세요? 이제 그런 협박 안 통합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지. 그땐 나도 젊어서 잃을 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형님 이야기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반면에 넌 지킬 것도 많지 않아? 애들이 참 예쁘던데. 딸이 7살이고 아들은 9살이던가. 아저씨!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아저씨는 픽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힘겨루는 건 여기까지 하자. 본론부터 말하마. 이름 김준성, 나이는 41살. 네 와이프 이혜영이랑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것 같더라. 확실하진 않은데 종업원 말로는 처음엔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다 했으니 대충 맞을 거다. 스크린 골프장이요? 제 아는 그런 곳을 안 가는데. 그럼 넌 네 와이프가 불륜 저지를 줄 알고 결혼했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 지금 네 와이프는 상호 네가 알던 그 여자 아니니까. 알았어요. 어쨌든 그 남자 사기꾼 맞죠? 아님 뭐 제비 그런 건가? 문제는 그거다. 조사해보니까 아주 깨끗해.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직업도 탄탄하고 돈도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 나무랄 게 없고 흠잡을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저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말이 안 되는데 분명 왜? 탈탈 털어봐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대충 둘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했어? 근데 어쩌지? 이 정도 조건이면 네 와이프 절대로 집구석으로 안 들어오려고 할 텐데. 싹싹 빌어. 차라리 애들을 방패로라도 해서 못 가게 매달리든가. 이 정도 인간이면 방법 없어.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 대신 방법이 하나는 있지. 우리 형님 사채하기 전엔 조폭 출신이었어. 너도 어느 정도는 알지? 손 씻고 뒷방으로 물러나긴 했어도 따르는 식구들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러니 부탁만 하면 손을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 됐어요. 저는 폭력적인 행동 안 할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는 말을 섞기 싫어서 일어나는 제 뒤에서 그 사람은 겁쟁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 누가 봐도 겁쟁이처럼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걸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전 몇 번이고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새벽에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해도 참았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아플 정도로 떨려도 이 바람이라는 건 어쨌든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척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버텼죠. 하지만 그 방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가짜는 연극 그만하자고. 당신도 다 알고 있잖아. 솔직히 몰랐다는 소린 하지 마.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봐, 다 알잖아. 당신 진짜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쩜 그걸 버텨? 난 솔직히 당신이 먼저 말을 할 줄 알았어. 초반엔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지만 나중엔 그런 것도 없이 외박까지 하고 들어와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 자존심 안 상해? 배신감도 안 느껴? 아님,
날 그 정도로 생각도 안 하는 건가? 그냥 옆에 있어야 하니까 내버려두는 뭐 그런 존재야? 아, 그런 거 아니야. 난 당신이 깨닫고 돌아오길 바랬던 거야. 나도 힘들었어. 무엇보다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당신 너무 흥분했고 이성적이지 못해. 내가? 흥분한 건 당신이지. 난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애들? 애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니? 애들 낳을 때마다 내가 1살, 아니 10살은 더 늙는 기분이었어. 내 생명력을 빼앗아간다고 느끼게 된 게 바로 빌어먹을 애새끼들이야.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싸지를 때마다 늙어가는 거였다고. 애들은 마치 내 인생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아. 미쳤어? 어쩜 애들을 벌레에 비유를 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난 사실을 말한 거야. 같은 나이에 내 친구들 중에 결혼하는 애들은 아직도 젊고 예뻐. 다들 행복하고 멋지게 산다고. 근데 난 뭐야? 지금 당신도 나쁘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위를 보고 살아야지 아래를 보면서 왜 살아? 그러니까 당신 수준이 그렇지. 뭐? 내 수준이 뭐 어때서? 난 지긋지긋해. 애들 학교 시간 맞춰서 간식을 뭘 만들어 먹일지, 당신 퇴근 시간에 저녁을 뭘 차릴지 고민하는 거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난 이렇게 늙어 죽기 싫어. 그래서 난 더는 이진 못할 것 같아. 나 아직 40대 초반이고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새 인생 살고 싶어. 누구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또 이왕이면 아줌마 말고 사모님 소리 듣겠다는 거야. 그 남자가 그렇게 해준대? 당연하지.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꼬질꼬질한 아파트 대출이나 갚고 있는 당신이랑은 차원이 달라. 알아? 아니, 웃기지 마. 나 그 사람 직접 만났어. 근데 당신이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데? 질리면 언제라도 버릴 것처럼 말했고. 아내는 제 말에 잠깐 놀란 것 같았지만 내색까지 않고 대꾸를 했습니다. 허! 뒤에서 별걸 다 한 모양이네. 근데 어쩌지? 그건 일종의 시험이야. 우린 서로 마음 확인했고 확신이 섰는데 그땐 가볍게 만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 이혼해줘. 재산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당신 다 줄게. 이 정도면 당신한테 너무 좋은 조건 아니야?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당신은 이혼 요구할 권리 없어. 이혼 안 하려고 그런 조사까지 했니?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근데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상처받는 게 애들이라는 건 꼭 알았으면 좋겠네. 그럼 난 오늘 우리 준상 씨랑 100일 기념이라 이만 나가볼게. 안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그날 이후 아내는 대놓고 그 사람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저와 아이들 앞에서 통화도 했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죠. 당시 9살이던 아들은 대충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내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문제는 7살이었던 딸이었습니다.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니 이런저런 장난감을 들고 와서 놀아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딸까지 밀어냈습니다. 엄마 바쁘다고 했잖아. 책만 읽어주면 안 돼? 그림은 혼자 그려도 되니까, 응? 싫다고 했지?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니? 근데 엄마가 어젠 다음엔 놀아준다고 했잖아. 아니, 앞으로 다음은 없어. 난 너랑 이제 놀아주기 싫어. 됐니? 징징거리지 말고 저쪽으로 가서 아빠나 오빠한테 해달라고 해. 가뜩이나 귀찮아 죽겠는데. 짜증나.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우는 딸을 안아 방으로 데려다 놓고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따졌죠.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남자애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지 당신이 낳은 애들이야.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난 당신처럼 비겁하게 숨기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러게 내가 좋게 이혼하자고 했으면 이혼을 했어야지. 애들을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여보, 제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말자. 내가 빌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용서를 왜 받아? 설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버티면 내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니? 그러게 좀 성공하지 그랬어. 아님 집안이라도 좋던가.
그게 불가능하면 물려받을 유산이라도 있었어야지. 쥐뿔도 없는 주제에 뭘 바라는 건지. 뭐?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거? 그건 당신처럼 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야? 별거 없는 인생이니 그거라도 내세웠어야 하니까. 근데 어쩌지? 난 이미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났어. 학벌, 집안, 직업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 준성 씨, 나보다 2살이나 어려. 몸 관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몸매가 끝장난다고. 목소리 안 낮춰? 애들 들어! 아내는 약 올리는 듯 낄낄거리며 웃더니 정색하며 입을 열더군요. 당신 기회의 신이라고 알아? 기회의 신은 앞머리밖에 없다고 하더라.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내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못 잡는다는 말이야. 난 후회하고 싶지 않아. 내 앞에 기회가 왔으니 양손에 있는 걸 다 놓고라도 무조건 그 머리채 잡겠다는 뜻이고, 양손에 애들이 있어도 던지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 날 방해할 생각은 마. 애들로 발목 잡아봤자 지근지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명심하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고 몰래 울기만 했었는데 그때는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아내가 나간 자리에서 쓰러져 엉엉 울고 있는데 두 아이들이 제게 와서 저를 안아줬고 전 그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무색하게 그날 이후에 아내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대신 장모님이 이혼 소장을 가지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 앞에 종이를 탁 놓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죠. 계속 꼬지 피우면 자네도 좋은 꼴 못 볼 거야. 좋게 가자고 할 때 깔끔하게 합의해. 앞서 이혼 결심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그런 식인 게 싫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장모님, 어쩜 이러십니까?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바로잡을 생각이 아니라 도울 생각을 하세요? 장모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지. 내 딸이 뒤늦게 자기 짝 찾은 게 잘못인가? 제대로 살아보겠다는데 그런 애를 주저앉혀서 이 집구석에 쑤셔박는 건 부모가 할 짓이고. 자네가 서운할 순 있겠지. 하지만 다 큰 애가 자기 좋다는 사람 만나겠다는데 뭘 더 어쩌라고? 뭘 어쩌진 못해도 앞에 나서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래, 솔직히 까놓고 나 자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내 딸 주기에 아까웠던 건 사실이지. 아니, 학벌이 좋기를, 그렇다고 돈이 철철 넘치기를 해. 그저 평범하게 평생을 살아야 할 팔자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은 없어도 그것 말고 볼 게 뭐가 있나. 이 나이 되면 자네도 이해를 할 걸세.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닌가. 애들한테 묶여서 뒷바라지하고 남편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잠깐 나쁜 년 소리 들어도 돈도 펑펑 써보고 재미지게 사는 게 훨씬 좋다 이 말이야. 자네도 딸 가진 부모니 날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이런 더러운 이야기에 제 딸을 들먹이시는 겁니까? 좋아. 그럼 자넨 자네 딸이 바람 피우면 팔다리 꺾든 죽이든 하게. 내 딸이니까 난 내 방식대로 우리 딸이 원하는 남자랑 이어줄 테니 됐나? 정말 상종을 못하겠네요. 어쩜 그런 말을. 나랑 상종도 못하겠다면서 뻔뻔하게 매달리는 건 자네야. 내 딸 앞길 더는 망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애새끼들 데리고 꺼져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적어도 나보다 많이 배웠으면 아닐 때 돌아설 줄도 알아야지. 구질구질하기는. 더는 듣기 싫군요. 좋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말인가? 정말 이혼해준다고? 그래, 잘 생각했어. 이런 좋은 조건 없지. 말 나온 김에 얼른 도장 찍어.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조건은 아내가 제시한 그대로였습니다. 양육권을 포함한 재산분할 포기 조건 말이죠. 오랜 시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버텼던 게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끝이 나더군요. 이혼 소식에 딸이 많이 울긴 했지만 아들은 의외로 그 상황을 잘 받아들였죠. 그 뒤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2배로 노력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 아이들도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그날은 퇴근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뭔가 이상했죠. 문을 열자마자 음식 냄새가 가득하게 차 있었기에 놀라서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전처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앞치마까지 누르고 국자를 한 손에 쥐고 말이죠. 당신 뭐야? 당신이 여길 왜 와? 그러지 말고 앉아. 앉아서 식사나 하고 말하자. 당신이 뭔데 여길 왔냐고 물었어. 애들 앞이야. 꼭 이렇게 해야 해? 애들 보러 왔어. 왜? 당신 우리 애들 제대로 먹이긴 한 거야? 애들이 바짝 말라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애들을 챙겨야지. 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자격 없지. 없지만 그 정도 말할 권리는 있어. 애들 친엄마니까. 일단 앉으라고. 먹고 말해. 애들도 이제 막 앉았어.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애들 앞에서 싸울래? 저는 앉아있는 애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의외로 덤덤하게 앉아있었고 너무 어릴 때였기에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딸은 신나서 웃고 있었죠. 전처는 뻔뻔하게도 미안한 내색도 없이 이전처럼 아이들을 대하더군요. 야채를 먹어야 한다는 둥 골고루 먹으라는 잔소리까지 하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애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자 전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잊었어? 당장 나가, 신고하기 전에. 여보. 여보? 미쳤어? 내가 누구 여보야? 부자 남자랑 재혼하겠다고 애들도 가정도 다 버리고 간 게 당신이야. 아무리 뻔뻔해도 이건 아니지? 잘 살고 있는 애들 들쑤시지 말고 꺼져! 제 말에 전처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나 진짜 잘 살았어. 돈도 펑펑 쓰고 너무 좋았어. 근데 행복하진 않더라. 애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나 그때 좀 아팠어.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있었다고. 그게 다 결혼해서 애 낳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애들이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고 숨도 잘 못 쉬겠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든 아니든 달라지는 건 없어. 애들 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 애들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잠깐씩 한 번만이라도 보게만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천륜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우리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애들은 부모 사랑 받을 권리 있잖아. 나 정말 잘할 거야. 다신 애들한테 상처 안 줄 거고. 정말이야. 이게 내 진심이고. 제발. 당연히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더군요. 반찬을 해서 저희 집 문 앞에 놓고 간다든지 애들 옷을 사서 보내는 식으로 반성했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아무래도 딸이 전처를 한 번 본 뒤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만은 만나도록 허락을 했던 겁니다. 한 달에 2번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만 허락하겠다고 조건을 걸었고요. 아들과 딸은 꼬박꼬박 함께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왔는데 아들과는 달리 딸은 엄마와 헤어지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오늘도 엄마랑 있으면 안 돼? 나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은데. 오늘은 엄마 만나러 가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싫어. 왜 난 엄마랑 살면 안 돼?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사는데 왜? 아빠랑 엄마는 이혼을 해서. 엄마 맨날 울어. 나 보고 싶어서 운다고. 그러니까 아빠 이혼 안 하면 안 돼? 다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살면 좋잖아. 응? 아빠, 나 엄마 좋아. 그땐 정말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딸을 데리러 저희 집을 오가면서 제게 슬쩍 재결합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었죠. 이미 진즉에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는 정리를 했고 평생을 제게 잘못을 빌면서 살아도 좋다고 했고요.
여보, 우리 예전에 정말 좋았잖아. 물론 내가 배신했고 당신한테 상처 준 것도 맞아. 나 벌 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 애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함께 살 정도의 정은 남아있잖아. 내가 평생 잘할게. 미쳤어? 당신 애들도 나도 다 버렸고 나도 당신 다시 안 받아줘? 받아주는 거 하지 마. 용서도 안 바래. 하지만 우리 10년이야. 연애 2년 빼더라도 우리 결혼만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니 딱 그 정도라도 나 받아줄 순 없는 거야? 애들 다 클 때까지만이라도 괜찮아. 그냥 옆에서 있게만 해줘. 제발. 그런 와중에 딸까지 보채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모르진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갈 때 했던 그때의 말들만 떠올려도 이가 갈릴 정도로 미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바람난 아내에게 돌아와달라 매달릴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정말 화목했기 때문에 좀처럼 미련을 버리기가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재결합을 결심했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에게 말을 하러 갔죠. 둘러서 말하긴 했지만 앞으로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딸은 신나서 박수를 쳤는데 계속 덤덤하게 있던 아들의 표정이 굳더니 딸에게 말했죠. 뭐가 좋다고 박수를 쳐? 이 멍청아! 엄만 우리 버리고 갔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엄만 우리 안 잊었다고 그랬어. 웃기지 마. 넌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만 너 귀찮다고 소리 지르던 게 엄마야. 거짓말 아니야. 오빠 거짓말쟁이야. 오빠도 좋아서 같이 갔잖아. 그거야 너한테 무슨 짓 할까봐 따라간 거였어. 엄마 나쁜 사람이야. 오빠 미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야, 그럼 왜 이제까지 엄마가 우리 안 찾았겠어? 엄마가 거짓말쟁인 거야. 난 다 기억해. 아빠가 엉엉 울고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했던 것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만나면서 내 앞에서 통화한 것도 모두 다 기억한다고. 근데 다시 우리 엄마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난 엄마 절대로 용서 안 해. 진짜 둘이 결혼하면 아빠도 미워할 거야.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찾아왔을 때도 싫은 내색도 안 해서 저는 기억을 못한다고 판단했었어요. 또 제가 애들 앞에서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고 최대한 목소리도 낮췄기에 정확한 사유를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아들은 당시 9살이었으니 이혼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할 수준이었다고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면 재결합을 한다는 것 역시도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전처는 마음이 급했는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엄마랑 아빠는 그때 사이가 무척 안 좋았어. 그래서 엄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고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 만나서 이혼한 건 아니었어. 물론 그것도 너희들이 눈에 밟히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뒀고. 아들이 어려서 잘 몰랐던 거야. 엄마 믿어줘. 응? 거짓말. 너 그때 고작 9살이었어. 뭘 안다고 거짓말이라고 하니? 아빠도 다 알아. 아들은 순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가 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어린애 취급하지 마. 나도 다 알아. 그리고 지금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도 안다고. 내가 그냥 엄마 집에 간 줄 알아? 아빠 이거 엄마 핸드폰. 이거 보고 말해. 저는 얼결에 전처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는데 딱히 내용을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왜 이걸 아들이 줬는지 의아했고 전처의 표정을 살폈죠. 그런데 아주 파랗게 질려서 발발 떨고 있더군요. 아들은 문자함을 보라고 제게 말을 했고 아내는 도로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죠. 저는 몸을 일으키고 손을 멀리 뻗은 상태로 문자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볼 것도 없이 빼곡하게 읽지 않은 문자들이 보였고 그것들은 각종 금융권의 독촉 문자였죠. 무슨 캐피탈, 무슨 은행, 신용정보회사까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문자가 와 있었던 겁니다. 여보, 오해야. 그건 내가 해결했어. 그냥 문자만 안 읽은 거고. 정말이야.
이미 다 갚은 것들인데 귀찮아서 확인을 안 한 거라며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의 말을 듣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보니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전화를 끊고 아내를 보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짓말은 미안. 근데 나도 속았어. 부자인 줄 알았단 말이야. 진짜야. 그 사람 부자 맞잖아. 뭘 속였다는 거야? 아니라고. 그 인간 전과도 있고 그런 사기꾼이었다고. 시끄러워. 사기꾼은 당신이겠지. 당신 애들 핑계로 빚 갚으려 했던 거잖아. 아니라니까. 정말 억울해. 나도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난 그 인간이 사기를 치려고 애초에 작정을 해서 휘말린 거라고. 난 억울한 피해자라고. 전처가 말하길 한참 준성이란 남자와 만나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집사라며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자신도 몰랐던 상간남의 각종 재산, 학벌 등을 넌지시 알려주었고 결혼 생활만 빨리 정리를 한다면 며느리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눈이 뒤집혀 저와 아이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이혼 후에 남자는 전혀 결혼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작은 원룸에서 같이 동거하며 지내다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고 했죠. 사업자금 이야기만 하고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웠는데 이 집사라는 사람이 또 찾아왔더라고. 준성 씨한테 도련님 이러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더라고. 만나는 여자한테 돈 없다고 말하는 게 일종의 시험이라면서 일부러 결혼할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돈을 준 거고? 그래.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우리 엄마 노후 자금까지 싹 다 줬어. 근데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쳤고 난 이렇게 된 거야. 경찰에 신고했고 잡혔지만 돈을 못 찾는다고. 더 웃긴 건 준성 씨는 그 집사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돈 많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끼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사기꾼이라며? 그 인간 말을 믿어? 애초에 누가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순간 퍼뜩 제 머릿속을 스치고 간 것은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부하를 시켜 흠잡을 곳이 없이 좋은 학벌에 능력, 집안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줬었죠. 전과까지 있는 놈을 몰라봤을 가능성은 없었고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럴 위인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집사의 외모나 나이에 대해 물었고 다리를 절고 입 옆에 작은 칼자국이 있다는 말에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에게 접근해 이혼을 종용한 게 박중필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의도가 뭐든 간에 그 인간이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참에 제대로 선을 그어야겠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당신이 뭔데 내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어? 당신은 왜 매번 이런 식이냐고! 제가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었지만 그 인간은 여유롭게 웃더군요. 난 그저 선택할 기회를 줬을 뿐이야. 그리고 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마땅히 벌을 주려고 했던 거고 난 그건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 사람? 당신 뭔데? 당신이 내 아빠야? 당신은 그냥 살인마야. 내 엄마를 죽게 만들었고 내 아버지도 죽게 만들었지. 근데 이제 내 가정까지 망가뜨려? 어차피 떠날 여자였고 난 그 시기를 앞당겨준 것뿐이야. 멍청하게 그걸 기다리고 참고 있는 널 대신해서 화를 낸 것도 잘못이니 내가 그럴 자격도 없어. 자격 없어. 내 가정이었어. 끝을 내도 내 손으로 끝냈어야 할 내 가족이었다고. 당신이 날 14년 동안 키웠다고 해서 내 부모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자격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 왜냐고? 난 당신을 끝까지 증오할 거니까. 못난 놈. 다시 한 번만 더 내 가족 일에 참견해봐. 그땐 남은 한쪽 다리도 부러뜨려버릴 거야. 그런데 그 말에 아저씨 곁에 있던 호석 아저씨가 제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지금 넌 뭐라고 했어? 다리를 뭐 어째? 형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지.
애초에 저 다리 네가 그랬어, 알아? 호서가 그만해. 저 더는 못 참겠습니다, 형님. 이 새끼 하는 짓 보세요. 그 미친놈한테 구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놈 때문에 형님 잘나가던 사업까지 접고 뒷방으로 물러났다는 것만 생각하면 전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호성이 너 죽고 싶어? 그만하라고! 잘 들어 이 병신아. 너희 아버지란 인간이 너희 엄마 죽이고 너도 죽이려는 거 우리 형님이 구했어, 알아? 너 같은 놈 키워보겠다고 사채업 그만둔다고 하는 바람에 다리 분질러진 거야, 이 망할 새끼야. 너 같은 놈 그때 그냥 애비손에 죽었어야 했는데. 아저씨가 일어나서 소리를 한 번 더 지르자 그 사람은 멱살을 풀곤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를 아빠가 죽였다고요? 아저씨는 처음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셨어요. 그러다 이내 결심한 듯이 자리에 앉으셨죠. 너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니 알긴 알아야지. 그래도 난 더 늦게 알았으면 했었다. 앉아서 일단 너희 어머니 편지부터 읽어봐. 금방 찾아와서 보여주마. 오래된 느낌이 나는 낡은 편지는 도와달라는 말을 시작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두서도 없고 내용도 뒤죽박죽했지만 전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하루는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었고, 그리고 어떤 날엔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 같다고 도와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아저씨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왔지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거실 한쪽에 매달려 있었고 저는 아버지의 손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저씨가 제 아버지를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채업자인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얼마나 기댈 곳이 없었으면 나 같은 놈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조금만 더 빨리 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아직도 그 꿈을 꾼다. 그 꿈속에서 달리고 또 달려서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꿈 말이다. 아빠가 왜 엄마를 죽여요? 너희 아버진 도박 중독자였다. 사업 같은 게 아니라 애초에 도박에 미쳐 있었던 거야. 그럼 저를 볼모로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것도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너희 아버지 그 당시 감옥에 수감돼 있었어. 어떻게든 위장하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모를 리가 없지. 애초에 목이 쫄린 방향부터가 다르니까.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처음엔 내 죄책감을 덜고 싶었어. 어쨌든 그 상황을 몰아간 건 나였으니까. 쥐도 도망칠 구석을 주지 않고 몰면 물리는 법인데 가족들 다 죽이고 같이 죽으려고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결국 감옥 들어가서 얼마 안 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 그걸 듣는데 모두 너희 아빠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한테 미움받는 걸 택한 거였지. 그럼 아저씨 다리는요? 너희 엄마 죽고 아빠는 교도소로 끌려갔으니 당시 사정이 어린 너한테라도 그 빚을 받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반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지. 어린 네가 상속 포기를 알겠니? 아님 뭘 알겠니? 친인척도 없는 고아였던 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덕분에 그 더러운 일에서 손도 덜어냈고. 고작 편지 한 통일 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저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고 장애까지 얻게 된 거였죠. 그렇게 무려 14년을 아저씨 본인을 누구보다 미워하는 절 키웠던 거였고요. 비록 생판남이었지만 정을 주었고 부성에 그 비슷한 걸 가지게 된 거였죠. 그러니 그런 절 두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으니 저를 설득하는 대신 아내를 속여 본성을 여실히 보여준 거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의 발을 잡고 눈물을 터뜨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다. 내가 말했잖니.
오래 살다 보면 재밌는 일도 있다고.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나쁜 짓이나 하면서 살았을 거다. 아들 같은 걸 키우는 재미도 몰랐을 거야. 난 괜찮아. 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으니 다리 한쪽은 주는 게 맞지. 이 정도면 아주 싸게 먹힌 거야. 정말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그래도 꼭 하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키워주셔서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사실 숨겨진 진실을 몰랐을 때도 제 가슴속 한쪽에는 고마움이란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나 다름없었지만 제겐 너무 따뜻했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려야 했죠. 아저씨를 좋아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애증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우린 그 뒤에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서툴렀던 양육에 대한 후회 섞인 말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 경험은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혼자서 양육을 하더라도 제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저는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어른들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숨겼던 것들이 때론 오해가 되고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딸은 힘들어하긴 했지만 받아들였고 아들은 오히려 안도를 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철은 장모님과 함께 저를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속내를 숨기지 않았죠. 솔직히 그때 이혼할 때 내 조건 너무 불리했어. 그러니까 얼마라도 돈을 줘. 뭐? 진짜 뻔뻔하네.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애들을 위하는 척하더니 끝까지 최악이다. 몰라,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이미 다 들켰는데 더 연기해서 뭐 하겠어? 그니까 줘. 장모님도 끼어들어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 정도 자격은 있지. 저 어린 것들을 그래도 10년을 키웠는데 결혼생활 10년 이상이면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그냥은 못 넘어가는 법이야. 적어도 이 집의 절반은 내 딸 몫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없어. 내가 그 개고생하면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한 푼도 없인 못 가. 그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니까 무효야. 아님 우리 여기서 살게라도 해줘. 그래, 우리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네. 만에 하나라도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면 자네 회사랑 집 근처에서 시위라도 할 거야. 애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괴롭힐 거고.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당한 대가 꼭 받고 말 테니까 판단 잘하라 이 말이야. 저는 그들을 비웃었죠. 지금 적선이라도 해달라고 구걸하시는 건가요? 거지처럼. 이놈이 너 미쳤어? 지금 어른 앞에서 구걸? 구걸이라고 했나?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 내 딸이랑 10년 살았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양심도 없는 놈. 그때 아저씨가 문을 벌컥 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들이 있었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저희가 있는 쪽으로 왔죠. 누가 부모 없다고 그랬어? 내가 상호애비인데 누구야? 할마씨가 그랬어? 장모님은 깜짝 놀라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애비? 그럼 그쪽이 사돈이라는 겁니까? 죽었다고 그랬는데? 사돈? 성우는 이혼해서 아무도 없는데 누가 사돈이야? 미친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미친 할망구? 그때 아내가 아저씨를 알아봤는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저 사람이야. 준성씨 부모님 집사라고 속였던 그 사람이라고. 나 당신 공범으로 신고할 거야. 당신이 그 사람 부자라고 해서 일이 이렇게 꼬였으니까. 해봐. 할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끌고 왔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나도 이럴 거 없어. 재밌네. 근데 아줌마, 내가 그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까? 아니, 난 너 같은 년보다 돈 많거든. 그렇다면 너랑 바람난 그놈이랑 아는 사이일까? 그것도 아니지. 뭐 어떻게 증명할 건데? 감시 카메라? 그건 이미 없지. 6개월도 더 지난 일이니까.
설령 어떻게든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는 인간은 돈이 있고 시간 많은 인간이야. 너처럼 빚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잠재적 고객인데 앞으로 돈 필요하면 말만 해. 내가 아는 업자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잃을 게 왜 없어? 몸뚱이가 말짱하고 장기도 빵빵한데. 장기? 혈액형이 뭐야? A? 아니다, AB. 그게 뭐든 난 다 좋다 이 말이지. 전처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협박이야? 살해 협박? 당신들 다 경찰서 가고 싶어? 뭐하냐, 미래의 고객님들한테 명함 안 돌리고. 아저씨가 끌고 온 커다란 덩치의 남자들은 네 형님 하더니 차례로 명함을 건넸고 그걸 본 장모님과 전처의 표정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내 우리 집에서 아예 살겠다고 들고 왔던 짐까지 다 들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더군요. 일이 모두 끝난 덩치들은 각자 신발을 어색하게 벗고는 거실에 남겨진 발자국까지 지워주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덩치로 작은 걸레를 들고 있는 게 웃겨서 웃음을 겨우 참았네요.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났죠. 전처도 겁을 제대로 먹었는지 연락은 오지 않고 있고요. 우린 그렇게 일상을 찾았습니다. 조만간 아이들에게도 정식으로 아저씨를 소개해줄 계획도 짜고 있고요. 아저씨가 우리 가족을 궁지로 몰아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미워할 게 없기에 전 이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게는 은인이라는 걸 말이죠. 40대 중반까지 그 사람을 미워했으니 남은 시간만은 아버지로 대하려고요. 이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된다면 그 순간부턴 아버지라 부를 생각이죠. 허락해 주실 거죠?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라고요. 분명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성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